포흥에서 벌교간 국도 27호선 공사 현장. 잠시 삽질이 멈춰진 곳이다. 국토개발 공사로 인한 유적과 유물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발굴 조사는 여기 한천리 외에도 다른 8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한천리 발굴 현장의 경우 정상부와 고흥 쪽 남사면에 총 62기가 배치돼 있었는데 지표 조사 당시에는 33기의 고인돌만이 조사되었던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11기의 상석과 18기의 석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고인돌 발굴 사상 최대 규모의 작업인 것이다. 돌을 고여 놓았다는 뜻의 고인돌은 선사인, 다시 말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이다. 평지나 계곡 또는 고갯마루 등 사람이 활동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이 고인돌을 우리는 또 하나 재미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민묘 옆. 조상들의 묘자리 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고인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민묘라는 자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곳이라 그 덕에 그만큼 훼손이 덜 된 탓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뭔가 재미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고인돌이 과거에는 바로 서 있을 텐데 묘지를 쓰면서 아마 한쪽으로 우리는 그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간과 함께 민묘와 고인들이 함께 있는 한마을의 뒷산에 올랐다. 앞에는 들은 물로 생각을 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저 물이 그는 일단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이 풍수지리학상 좋은 곳이라고 했지만 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길지와 흉지를 판별하는 나침판까지 동원되었다. 여자로 생각하면 되고 지금 이 묘지를 보면은 위에서 내룡이 내려와서 나비 날개와 같이 좌우로 퍼져 있는 곳에 민묘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인돌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채석장이 거리가 먼데도 이곳까지 옮겨서 고인돌을 설치해 놓은 걸 보면 풍수지리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을 중심으로 왼쪽에 복숭아밭과 오른쪽에 포도밭, 그리고 앞쪽에 들이 초화를 이룬 이곳은 바로 풍수지리학상 명당이라 불릴 만한 곳. 바로 이곳에 민묘와 고인돌이 함께 있는 것이다. 고인돌은 이렇게 자연 숭배 사상과 함께 산맥이나 강을 비롯한 주위의 지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자연과 죽음을 향한 경외심, 그것이 바로 고인돌이다. 무덤인 고인돌에는 죽은 이의 시신이 묻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토양이 산성을 띠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부식으로 인해 고인돌에서 인골이 발견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렇게 출토된 유골로 미루어 볼 때 대개의 고인돌에는 하나의 무덤방에 한 사람만을 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군집을 이루는 고인돌의 경우에는 무덤의 방향이 한 곳을 향해 열을 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신들 간에 어떤 혈연 관계가 있음을 짐작해 하는 것으로 여러 끼가 함께 모이는 고인돌 중에는 가족의 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수 오림동 고인돌의 덮개 돌에는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오랜 시간 켜켜이 묵은 손때로 지금은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우리는 탁본을 떠보기로 했다. 바위에 물먹은 종이를 정성껏 바르고 그 위에 먹물이 묻은 솜뭉치를 두드리는 순간
3000년 전 시간 저편의 사실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자, 여기 있는 모양이 지금 돌칼 모양입니다. 돌칼 모양인데 안쪽에 보이고 있는 게 돌칼이고 지금 밖에 보이고 있는 이 형태는 칼집 형태거든요. 그래서 내부를 투시해 놓은 내부 투시도법을 이용해 그려놓은 어떤 그런 그림이고요. 자, 왼쪽으로 가보면 이 석검은 이곳 오림동 고인돌에서 발굴된 돌칼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 옆에 남자와 여자로 보이는 두 사람은 칼을 향해 뭔가를 기원하고 있다. 바위 아래에는 창에 찔린 동물로 보이는 형상이 있는데 이를 제물로 해석한다면 청동기 시대 고인돌을 축조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신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고인돌이 무덤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인돌 중 거대한 덮개 돌을 가진 것은 제단의 역할을 했는데 이 경우 고인돌은 어떤 특별한 의미의 상징물이거나 공공 모임의 장소 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의식의 장소였다. 일명 두꺼비 바우로 불리는 이 고인돌은 수천 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간절한 기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고인돌은 이렇게 어떤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덮개돌에 원형이나 사각형의 크고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성열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풍요로운 생산을 바라는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몇 개의 고인돌이 모여있는 고인돌 군 중에 눈에 띄는 다른 하나의 고인돌이 있다. 이것은 고인돌이 자기 가족의 묘지임을 알리는 묘표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인돌 축조 집단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고인돌은 이렇게 무덤이나 제단 혹은 묘표석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늘 그렇게 서 있다. 고인돌은 그 기능뿐만 아니라 형태 또한 다양하다. 먼저 커다란 덮개돌 아래에 받침돌을 개어 마치 바둑판 모양과 같다고 해서 기반식 고인돌이라 부르는 것이 그 첫 번째 형태이다. 이것은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방과 경상도 등 한강 이남 지역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주로 남쪽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남방식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호남 지방에서는 초대형 고인돌이 분포하죠. 이러한 초대형 고인돌은 수십 톤에서 100여 톤 나가는 그런 거대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서는 무덤방이 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인돌을 재단이라든지 시족이나 지연적인 하나의 기념물로 축조된 걸로 보고 있고 또 규모가 적은 기반식 고인돌에서는 하나의 돌로 짜아 맞춘 그런 석실들이 확인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석검이라든지 석초, 붉은 간토기, 청동기와 같은 그런 부장 유물이 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반식 고인돌은 시신을 묻을 무덤방을 지하에 만들고 뚜껑돌을 덮은 다음 주위에 4개에서 8개 정도의 받침돌을 놓고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을 덮으면 완성된다. 개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바로 덮개돌을 얹어놓은 형식이다. 대개의 경우 무덤방을 중심으로 주위의 사면에 얇고 납작한 돌을 평평하게 깔기도 한다. 이 개석식 고인돌은 우리나라 전역에 고루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고 대부분 무덤의 용도로 쓰인다.
탁자식 고인돌도 지하에 무덤방이 있지만 뚜껑 돌이 없이 바로 덮개돌을 덮었다. 탁자식 고인돌은 3개 또는 4개로 짜맞춘 무덤방을 땅 위에 만들고 그 위에 평평한 판석 모양의 덮개돌을 얹어 마치 책상 모양과 같다. 이와 같은 형태는 중국의 요동 반도와 우리나라의 대동강 유역이 밀집돼 있어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부른다. 예, 나주 회진토성 안에 있는 이 탁자형 고인돌은 주로 이 북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중국의 요동성이라든지 북한 지역,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이북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죠. 이것이 남쪽으로 올수록 아주 희박하고 특히 영산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 탁자형 고인돌은 남한계선에 분포한 위치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 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변형된 모습으로 덮개의 돌의 크기가 작아지고 두께는 두터워져 북쪽에 비해 크고 투박해진 모습이다. 탁자식 고인돌은 4개의 판석을 세워 시체를 안치한 후 그 위에 평평한 덮개 돌을 올렸다. 우리나라 탁자식 고인돌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강화도의 고인돌을 들 수 있지만 탁자식 고인돌의 원형은 중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석붕이라고 불리는 탁자식 고인돌은 구릉이나 산 중턱에 한 개씩만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깎아놓은 것처럼 매끄러운 것이 그 특징이다. 바다 건너 제주도에도 고인돌이 있다. 이곳의 고인돌은 특이하게도 중국의 탁자식이 변형된 모습을 띠고 있어 흥미롭다. 제주도의 고인돌은 무덤방이 10개 이상의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고인돌은 탁자식과 마찬가지로 지상의 무덤방을 가지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바다를 향한 한쪽 면이 뚫려 있어 시신이 노출된 채 안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이한 고인돌은 중국의 절강성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제주도에서는 또 개석식 고인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남 지방과 같은 것으로 지역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 제주도 현지인들은 고인돌을 돌로 만든 배, 돌배라고 부르며 자연 조건에 알맞은 그들만의 변형된 고인돌 형식을 만들어냈다. 고인돌은 크게 바둑판 모양의 기반식, 덮개 돌만 있는 개석식, 책상 모양의 탁자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3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곳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 곳뿐이다. 일본의 고인돌은 또 하나의 특징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다. 바닷가 가까운 평지에 있는 이 고인돌은 덮개 돌이 땅속에 묻혀 있어 그 윗부분만을 볼 수 있다. 또 무덤방에서는 옹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독특한 매장 형태이다. 또 하나, 일본 고인돌의 특징은 모두가 소형이란 점인데 이것은 전남 보성 축산리나 순천 우산리의 소형 고인돌과 유사한 모습이다. 일본에서 발굴된 부장품 중 홍도가 눈에 띈다. 붉은 빛을 띤 이 단지는 죽은 이를 위한 의례형 껴묻거리로서 전남 남해안 지역 고인돌의 그것과 같다. 또 일본 초기 형식의 고인돌에서 발견된 마제 석검과 함께
조선계 마제 석촉이라 불리는 석촉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대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 있어서의 지성묘 연대, 한연대가 BC 4세기 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지성묘의 그 시작 단계도 BC 4세기를 전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적으로도 서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고인돌은 전남에 가까운 곳에만 소량 분포하고 있어 우리의 고인돌 집단이 일본에 건너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히 전남 지방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이곳 한반도에까지 들어온 것일까? 고인돌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있다. 고인돌이 벼농사의 유입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해류를 따라 유래되었다는 남방설과 북방의 청동기 문화와 함께 전파되었다는 북방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고인돌이 벼농사와 함께 한반도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남방설의 경우 동남아시아의 고인돌과 형태상 그 유사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동 경로가 매우 길어 시간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또 북방설의 경우 고인돌 당시의 청동기 문화가 중국, 특히 요령 지방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베리아와 요소 지방에는 고인돌이 분포하지 않아 지역적인 문제가 생긴다. 고인돌은 이동이 잦은 유목민의 문화가 아닌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 문화의 하나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한반도의 고인돌들은 북방의 시베리아도 남방의 동남아시아도 아닌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거석을 숭배하는 사상이 유럽서부터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다 전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그 전파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이고 경로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종착지라고 치면은 말하자면 종착지가 무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자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근래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거성 문화의 분포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특히 고인돌은 주로 동북아시아 지역이 밀집돼 있으며 한반도는 그 중에서도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약 3만여 개의 고인돌이 있는데 그중 전남 지방에만 2만여 개, 즉 전국의 3분의 2가 분포돼 있다. 다시 말해 전남 지방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고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것이 바로 전남 지방 고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고인들을 문화의 종착지에서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한반도, 특히 전남 지방이 고인돌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변의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남과 북의 문화가 융합된 독자적인 고인돌 문화. 이렇게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독창적인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다. 1월 26일 국도 27호선 한천 발굴 현장에 새벽부터 대형 크레인이 동원되었다. 본격적인 유물 발굴 조사를 위해 고인돌의 덮개돌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 한천 현장의 덮개 돌들은 대부분이 그 원형을 갖추고 있지만 땅에 묻힌 상석이 10여 개 정도, 그리고 반파된 것도 수기에 이른다. 상석 아래에는 대부분이 하부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8개에는 상석만이 조사되었다.
고인돌의 대형 덮개돌을 운반하는 데 드는 힘은 과히 만만치 않다. 오늘에야 크레인 등 현대화된 기계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과연 고인돌 당시의 선사인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던 것일까? 지난 89년도에 저희 목포대 박물관에서는 그 상석 이동 실험을 진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상석 7톤 되는 상석을 이 받침 침목 위에 올려서 옮기는 실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침목 위에 올린 후에 밧줄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당기는 것입니다. 여기 본 것 같이 7톤의 그 상석을 옮기기 위해서는 동원된 사람이 약 70여 명이 동원이 됐고 그 결과 쉽게 당길 수 있었는데 이는 그 성인 1인당 100kg을 당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부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상석을 옮겼는데요. 이 작업 과정은 총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작업이 되었습니다. 고인돌의 덮개 돌은 자연 암석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큰 바위에서 일부 떼어낸 것이다. 덮개 돌을 이동하는 방법은 가까운 곳의 경우 지렛대를 이용하였다. 먼 거리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통나무를 엇갈리게 깔고 끈으로 묶어 끌어온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수로를 통해 뗏목을 이용하거나 또 겨울에는 빙판을 이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옮겨진 덮개 돌을 올리기 위해 이제 받침 돌보다 높게 흙을 쌓아 경사진 언덕을 만들고 그 위로 덮개 돌을 끌어올린다. 그리고는 받침 돌 위에 쌓았던 흙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하나의 고인돌이 완성된다. 초대형 고인돌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 우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화순 대신리 고인돌의 실제 무게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덮개 돌의 가로 세로의 길이와 두께를 실측했다. 여기에 하나 더 돌의 비중치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대략의 평균적인 비중값을 이용해 무게를 구해온 데 반해 우리는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대신리 고인돌의 정확한 비중값을 구해냈다. 먼저 덮개 돌과 같은 크기를 가진 하나의 직육면체를 설정했다. 이 돌의 무게는 비중치 2.5를 곱해서 365톤. 여기 실제 상석을 제외한 4귀퉁이의 무게 82톤을 빼면 이 덮개 돌의 무게는 283톤. 전남지방 고인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초대형 고인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초대형 고인돌을 끌어서 옮기는데 한 사람당 100kg의 무게를 옮길 수 있다고 가정할 때 2830명, 대략 3000명 정도의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대형 고인돌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바위의 받침돌을 고여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신리 지덕마을의 고인돌은 바위 밑을 평평하게 고른 흔적이 뚜렷하고 또 이중으로 된 받침돌이 덮개 돌의 무게로 인해 깨진 것으로 보아 채석된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300여 톤에 이르는 이 초대형 고인돌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우리는 또 하나의 실험에 들어갔다. 대신리 고인돌이 인근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곳의 석재를 채취하여 암석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가로로 곱게 만들어진 두 곳의 석재를 몇 가지 중간 과정을 거친 후 구성 광물과 조직 그리고 화학 성분을 분석했다. 현재 이 광물은 흑음모가 변질 작용을 받아서 거의 다른 광물로 변질되고 윤곽만 남아있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현재 채석장으로 살해된 암석과 고인돌군에 살해된 암석들이 양자가 다 이런 공통 광물군과 변질작용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이 두 암석이 동일 암석임을 시사합니다. 대신이 고인돌과 채석장의 암석은 모두 유문암질 응해암으로 같은 종류의 광물로 구성돼 있었고 몇 가지 광물의 화학 성분 또한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대신이 채석장을 찾았을 때 우리는 실험 결과 이상의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안반을 채석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이미 채석한 자리는 5m 이상 평평하게 되어 있었다. 주변에는 덮개 돌로 쓰기 위한 돌들이 쌓여 있었고 안반 위에는 채석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쐐기 구멍이 나 있었다. 이곳의 암벽은 바위결이 선명했고 자연적인 틈까지 생겨 고인들의 덮개돌을 채석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또 하나 석재 채취 과정이 궁금해졌다. 이와 같이 돌에 이제 쐐기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쐐기 구멍에다가 대추나무 바짝 마른 것을 이거 만든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추나무를 이렇게 하나씩 박죠. 이렇게 딱 받으면 이렇게 싹 들어가서 이렇게 힘이 켜고 이런 데 이제 공간이 있게 되죠. 보십시오. 이렇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충분히 이제 이렇게 간격을 이 돌에 맞춰 가지고 쐐기 구멍을 판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쐐기를 박은 자리에 물을 붓기를 수십여 차례. 바짝 말라있던 나무 쐐기는 서서히 불어가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단단하기만 했던 돌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돌을 떼어내는 간단한 원리를 알아낸 우리는 이번에는 직접 산에 올라 채석을 하기로 했다. 먼저 적당한 돌을 찾아내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었는데 돌의 자연적인 조건과 채석하기 좋은 돌의 결을 살피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이 돌과 이 돌이 이렇게 어떤 자연적인 진행에서 이렇게 그리고 잠시 후 손이 들어갈 만큼의 자연적인 틈이 생긴 바위 하나를 찾아냈다. 이게 균열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손이 들어가죠. 이걸 이제 사람이 힘으로 하기가 힘들으니까 곧이어 현장에서 급조한 나무로 돌틈에 끼워 넣을 쐐기를 만들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갈게요. 같은 식으로 생각해서 6군데쯤 비교적 촘촘한 간격으로 쐐기를 박고 망치질을 시작했다. 패가 때려가지고 잘 안 넘어가거든요. 3시간쯤 후 나무 쐐기가 돌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조금씩 돌이 밀려났고 그러기를 50여 분. 자, 넘어갔다. 어느새 커다란 돌이 넘어가 있었다.
283톤의 고인돌을 옮기기 위해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순 대신리 일대에는 적어도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거대한 사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구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의 힘은 또 대단한 것이었으리라.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나 그 권력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무덤이 그 고인돌이고 지성묘죠. 무덤이고 이러한 그 계급 사회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재분배 경제에 속합니다. 영산강 유역에서부터 먼 쪽으로 갈수록 고인돌 수가 적습니다. 그 얘기는 영산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벼농사와 함께 농업사회 연맹 이런 것들을 구성한 그런 그 고대의 우리가 이름 모르던 어떤 그 왕국 같은 것이 처음 탄생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 사회가 바로 고인돌 사회의 모습이다.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는 인구가 많다. 다시 말해 고인돌이 가장 밀집된 전남 지방에는 선사시대 당시 살기 좋은 거대한 왕국 혹은 그 기초가 되는 대규모의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고인돌 발굴 현장답게 한천 발굴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무덤방과 함께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길이 175cm의 이 무덤방에서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채문 토기가 부장돼 있었다.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채문 토기가 전남 지방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 한천 발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발굴팀 모두가 더욱 긴장된 모습이었다. 이 채문 토기는 짧은 목이 달린 단지형으로 회백색을 띠며 어깨와 몸통 부분에 흑색 반점이 남아있다. 한천 발굴 현장에서는 채문 토기 외에도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석실 내에서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은 실생활 용물들은 석실 주위에서 다량이 출토되고 있다는 것은 무덤방 안에서는 석검, 홍도평, 채문 토기 등 부장용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석검의 경우 부장 풍습과 위치를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했다. 덮개돌 아래 무덤방은 어떤 모습일까? 몇 군데에서 출토된 사람뼈로 미뤄볼 때 시신을 묻은 몇 가지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시신을 바로 누운 상태로 묻는 바로 펴묻기 신전장과 옆으로 구부려 누운 형태의 굽혀 묻기, 굴장의 형태가 있는데 굴장의 경우 그 대부분은 여자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불태워 묻기,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무덤방의 형태도 다양하다. 돌을 둥그렇게 둘러놓은 돌림형, 구덩이를 파서 만든 구덩형, 구덩이를 파고 그 주위에 판석을 세워 만든 돌널형, 그리고 구덩이에 판석 대신 돌을 쌓아놓은 돌 덧널형이 그것이다.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덤방 주변에서 발견되는 실생활용 유물과 무덤방 안에서 발견되는 의뢰용 유물들이다. 의뢰용 유물 중 가장 많은 것이 석검이다. 석검은 손잡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손잡이가 있는 것은 주로 장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신분을 상징하거나 부적과 같은 의미를 지닌 석검은
보통 시신의 허리춤 주변에서 출토되고 있지만 석곽에 꽂힌 채 그 의미를 더하는 경우도 있다. 홍도는 생활 유물의 하나지만 무덤방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의식적인 것으로 붉은 빛은 피를 의미하며 부활을 상징한다고 보아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무덤 주변에 황토흙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아도 좋겠다. 옥은 고인돌에서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유물이다. 장신구류에 속하는 옥에는 귀걸이용의 구분옥과 목걸이와 옷을 치장할 때 쓰이는 대롱옥이 있다. 고인돌에서는 또 옥을 갈았던 숫돌이 나와 당시의 문화 수준을 짐작케 한다. 당시 희귀하고 특수한 계층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청동기에는 비파형 동검이 많고 청동 도끼와 청동 촉이 발굴된 경우도 있다. 옥과 청동기는 모두 전남의 남해안과 여수 반도에서 많이 출토된다. 그 외 실생활 유물로는 돌 화살촉, 돌칼, 돌도끼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물들은 왜 시신과 함께 부장되었을까? 그 시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어떤 생활 물건 또는 소유 물건 이런 것들을 죽음자의 그 피장과 함께 같이 묻어주는 사회적인 어떤 그 의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장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의례라고 하는 것은 고인돌의 축제와 관련된 일종의 그 인력 동원 그리고 고인돌의 축제 전반에 걸쳐 나오는 일종의 의례 행위 그리고 내세를 상당히 믿는 그러한 그 당시 신앙 형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 보성강과 남해안 지역의 고인돌에서 많은 부장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지방에 비해 부장 풍습이 유행한 것이 전남 지방 고인돌의 세 번째 특징이다. 여수 정량동 고인돌의 경우에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는 비파형 동검 7점과 동모 1점이 출토되었다. 전국 60여 개의 비파형 동검이 모두 출토지나 그 유구가 불확실한 데에 반해 전남 지방에서 출토된 16점의 비파형 동검이 모두 고인돌 유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고인돌 사회 당시 이 지역과 중국 요령 지방과의 교류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일일 것이다. 한눈에 보아도 중국의 것과 정량동에서 출토된 동검은 닮은 꼴이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형태상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요령식 동검 중에서도 이렇게 경부에 홈이 파진 것들이 주로 그쪽에서 나오고 또 이제 2차 가공된 그 동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이제 중국 그 요령 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령식 동검 문화가 들어오면서 여기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고인돌 사회 당시에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직접 청동기를 제작한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자생했다는 앞선 가설을 유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하는 보다 분명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정월 보름, 해마다 승주 광천리에서는 하나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고인돌 제사를 지낸다. 상향 천룡 바위라 불리는 고인돌이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것이다. 시골집 탐장으로, 장독대로, 때로는 정자 밑에 널찍한 쉼터로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온 고인돌. 수천 년 세월의 풍상을 말없이 견디며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켜온 고인돌은 바로 우리의 과거이고 현재이다.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한결같은 고인돌의 모습으로.